안녕하세요. 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여자입니다. 을에 부모님을 떠올리면 누구든 그렇겠지만 제가 유독 엄마를 애틋해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엄마가 평범하게 살아온 다른 분들보다 고된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런 힘겨움 속에서도 저와 남동생을 꿋꿋이 키워준 분이셨으니 저와 동생은 엄마에 대한 연민과 애착이 남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런 엄마를 하잘것없게 여겼던 사람을 저는 제 인생에서 영구 추방시켜버렸습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에 비해 제 사연이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그저 이웃집의 사연이라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친아빠는 제 나이 4살, 남동생의 나이 고작 2살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엄만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힘들게 우리 남매를 키워주셨죠. 여자 혼자 몸으로 그 세월이 얼마나 힘겨우셨겠어요. 때문에 제가 어릴 적 엄마의 표정은 늘 어둡고 우울했고 저는 자다가 엄마의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를 여러 번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 집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건 제 나이 9살 때였죠. 반가워 얘들아.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 새아빠가 될 사람이란다. 우린 엄마처럼 한 번의 사별을 혼자 살던 새아빠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힘겹게 살던 엄마에게 시장 어른들이 새아빠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빠르게 아빠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아빠라는 존재를 너무 그리워했던 우리에게 아빠가 생겼다는 건 꿈을 이룬 일과도 같았거든요. 그리고 자식을 너무 가지고 싶었다던 아빠는 우리에게 때론 친구 같고 때론 대들보 같은 최고의 아빠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딸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아빠, 학교 앞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예쁜 딸 보고 싶어서 마중 나왔지. 아빠 오늘 공장일이 일찍 끝났거든. 아빠 최고. 얘들아, 우리 아빠야. 인사해. 늘 아빠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제게 아빠를 자랑하는 일은 최고로 행복한 일이었어요. 아빠는 엄하던 엄마 몰래 우리 손을 잡고 과자를 몇 봉지씩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엄마에게 걸려 우리 남매와 아빠는 나란히 엄마에게 혼쭐이 나기도 했죠. 한 번에 이 많은 과자를 다 먹이면 애들 이 다 썩는다니까. 아무리 애들이 좋아도 그렇지 이렇게 오냐오냐만 하면 어떡해. 아니 애들이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인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약해질 수 있겠어. 엄만 그런 아빠에게도 화를 내다 결국 웃음을 터뜨리곤 하셨어요. 그럴 때면 아빠는 우리에게 거봐 아빠가 다 해결한다고 했지? 하고 속삭이며 장난스럽게 웃어주곤 하셨죠. 그런 소소한 시간이 정말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얼굴 한구석엔 늘 그늘이 있었던 저와 동생은 아빠 덕분에 굉장히 밝은 아이들로 자라게 됐습니다. 엄만 이게 전부 아빠 덕이라며 아빠에게 무척 고마워하곤 하셨어요. 고마워 여보. 난 당신하고 재혼하기 전엔 늘 긴 어둠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 남편 잃고 그 와중에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돈은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웠거든. 그래도 우리 애들을 책임지려고 어거지로 버티며 산 거지. 근데 지금은 사는 행복이라는 걸 당신 덕에 다시 느끼게 됐어. 당신 덕분에 우리 애들은 전의 어두운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이 밝아졌고 당신은 우리한테 구세주 같은 사람이야. 항상 울기만 하던 엄마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저도 동생도 정말 많이 기뻐했습니다. 이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저와 동생은 아빠께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꾸지람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저도 동생도 사춘기를 아주 짧게 마칠 수 있었죠. 특히 14살의 나이에 이르고 짧은 사춘기를 끝낸 동생은 전보다 훨씬 아빠 바라기가 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겨우 찾아온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제가 17살이던 해의 끄트머리에 아빠가 큰 화를 입으셨거든요. 우리 아빠 어떡해 엄마?
아빠 괜찮으시겠죠? 괜찮을 거야. 괜찮아야 하고 말고. 걱정 말어. 너희들 아버지 강한 분이잖니. 잘 이겨내 줄 거야. 아빤 일하던 공장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때문에 꽤 심한 전신화상을 입으셨어요. 그 일로 인해 아빤 몇 차례에 걸친 수술과 장기간의 입원을 하셔야 했어요. 심지어 아빠는 화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때문에 진정제와 진통제를 투여하느라 의식도 오래도록 몽롱하셨죠. 아빠와 제대로 말을 나눌 수 있게 된 건 아빠가 다치신 지 한 달이 지나서였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아빠의 수술과 치료는 잘 끝났지만 아빠는 결국 평생 온몸과 얼굴에 가슴 아픈 흉터를 안고 살게 되셨어요. 미안한데 아주머니, 오늘 밥값은 안 받을 테니까 다음부턴 우리 가게 오지 말아줘요. 아님 바깥 양반이라도 데리고 오지 말든가. 네? 아니, 왜요? 지금 주위 테이블 텅텅 빈 거 안 보여요? 아줌마 남편만 왔다 하면 사람들이 흉측하다고 가게에 들어오던 발걸음도 다시 돌려서 나가잖아요. 부정 탄다고. 서운하겠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퇴원을 하면서부터 아빠의 인생엔 진정한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빠의 겉모습만 보고 흉측하다고 피하거나 손가락질하기 바빴거든요. 우린 아빠와 자주 갔던 식당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어느 곳을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의 매정한 태도와 시선에 아빠는 점점 좌절을 하시더라고요. 아빠, 왜 거울을 다 깨시는 거예요? 다쳐요. 제발 그만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부숴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흉측한 몰골을 비추는 거울이라도 죄다 깨 부숴버릴 거야. 말리지 마.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당신 손에서 지금 피나. 말리지 말라고 했지? 당신도 나 무시해? 아, 당신도 내가 괴물처럼 변했다고 이제 지아비 취급도 안 해주겠다 이거지? 그래, 다 가버려. 당신도 그리고 너희들도 다 날 버리고 가버리라고. 사실은 너희들도 나처럼 징그러운 인간이랑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잖아. 아빠의 좌절은 점차 거친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정신과에도 모시고 갔었지만 아빠는 점점 더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셨죠. 심지어 아빠는 나중엔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시작하셨어요. 놀란 저와 동생은 그런 아빠를 뜯어 말렸는데 오히려 엄만 우리를 방 밖으로 밀쳐낸 뒤 방문을 잠그셨습니다. 니들 아버진 내가 달래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 엄마, 그러다 엄마 진짜 다쳐요. 엄만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너희들 아버지도 슬퍼서 이러는 거다. 엄만 니들 아버지 마음 다 이해해. 심지어 어쩌다 한 번이던 아빠의 괴팍한 행동은 2년 뒤 치료 때문에 끊었던 술을 아빠가 다시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자꾸 심해졌습니다. 아빠는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엄마를 괴롭혔어요. 한 번은 동생이 또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던 아빠를 참다 못해 힘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더군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엄마한테 이런다고 아버지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가뜩이나 괴로워하는 엄마를 왜 또 못 괴롭혀서 안달이시냐고요. 그래, 날 아주 곤죽을 만들어버려라. 나 같은 괴물이 살아서 뭐하겠니. 제발 나 좀 그만 살게 해다오. 부탁이다. 아빠는 다시 일어설 생각도 않고 바닥에 고꾸라진 채 오열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당하시고서도 그런 아빠를 감싸며 동생을 향해 울부짖으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뭐하는 짓이야? 혜영이 너, 네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잊었어? 네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인지 잊었냐고. 그런 사람이 날 괴롭히면서 자기 가슴 얼마나 찢어지겠니? 네 아버지한테 그러지 마라. 네 아버지는 우릴 구해준 은인이야. 네 아버지 아니었으면 난 벌써 스스로 이 세상을 하직했을지도 몰라. 네 아버지 건들려거든 내 눈에 흙부터 뿌려야 할 게다. 여보,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당신이 왜 괴물이야? 당신은 누가 뭐래도 누구보다 멋진 내 남편, 우리 애들 아빠야. 그렇게 손찌검을 당했으면서도 아빠에게 고마운 마음에 아빠를 못 놓던 엄마와 우리를 위해 헌신하다 그런 화를 당한 아빠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때문에 저와 동생도 두 분을 보며 펑펑 울었죠. 우리 가족은 그런 아빠를 변화시키려 병원에 입원도 시켜보고 화를 내며 애원하는 세월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성인이 된 후 저와 동생은 엄마를 다른 거처를 마련해 모시려고도 했었습니다. 우리에겐 아빠도 너무 소중했지만 엄마도 소중한 분이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러다 엄마에게 정말 큰일이라도 날까봐 너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엄만 자신은 절대 아빠 옆을 떠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셨어요. 집 나가려거든 너희나 가거라. 너희들까지 힘들게 살라곤 내 절대 강요하지 않으마. 난 너희들 아버지 절대 못 버려. 내가 가장 힘들 때 구해준 사람을 그 사람이 수렁에 빠졌을 때 버리는 일은 짐승도 안 하는 일이야. 그래도 우리에게 미안하셨는지 엄만 우리에게 독립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 아빠만 두고 어떻게 저희만 집을 나갈 수 있었겠어요. 때문에 우린 여전히 두 분과 함께 살며 그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뎠어요. 엄마에게 손찌검하는 아빠를 뜯어 말리고 세상을 원망하며 술 먹고 밖에서 난동을 부리다 잡혀간 아빠를 파출소로 종종 모시러 가는 일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아빠랑 가족을 망가뜨리는 일이 대체 아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물론 세상엔 아빠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빠한텐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요. 세상이 날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난 왜 세상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내가 싫으면 너희들도 너희들 엄마 데리고 떠나. 그럼 되잖아. 어차피 난 세상이 버린 괴물이야. 아빠가 우리 가족을 구했듯 우리 또한 아빠를 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끝끝내 아빠를 그 지옥 같은 고통에서 구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술을 드시며 화병을 쌓아오셨던 아빤 결국 제 나이 2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돌아가실 때가 돼서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엄마와 우리 남매에게 눈물로 사과를 하셨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끝까지 좋은 아빠가 돼주었어야 했는데 난 그럴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보다. 그리고 여보, 힘들게 살아온 당신한테 끝까지 든든한 남편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못난 남편이어서 너무 미안하오. 내가 내 화에 잠겨서 세상을 너무 잘못 살았어. 보고만 있어도 감사한 당신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당신한테 지은 죄 내가 지옥에 가서 평생 갚으리다.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여보. 난 당신한테 이미 많은 걸 받았어. 그러니까 난 당신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 당신 덕분에 난 사는 행복을 알 수 있었고 우리 애들도 아빠라는 존재를 만나 너무 행복해했잖아. 부디 하늘에 가선 그 흉터도 싹 씻어버리고 전처럼 밝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다음 생에서 우리 또 만나. 그땐 내가 당신한테 이런 불행이 절대 안 생기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줄게. 너무 고마웠어 여보. 그렇게 우린 아빠를 잃었고 다시 넷에서 셋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아빠로 인해 고통받았으면서도 엄마는 아빠를 보낸 슬픔에서 오래도록 벗어나지 못하셨죠. 그리고 그 뒤엔 자신이 부족해서 자식인 우리를 괴롭게 했다며 우리에게 미안해하시기까지 하더라고요. 난 괜찮다고 한들 너희에게까지 그런 우울한 시간을 안겨줬으면 안 됐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에겐 참 못할 짓을 한 것 같다.
아니에요, 엄마.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해낼 수 있었겠어요. 비록 너무 힘든 시간이긴 했지만 엄마는 아빠에게 최선을 다해 의리를 지키신 거잖아요. 그 와중에 장사도 한번 안 쉬고 저희를 대학까지도 다 졸업시켜 주셨고요. 전 엄마처럼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은 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 저랑 태영이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항상 엄마한테 감사해야 하며 살고 있어요. 그토록 눈물에 젖은 세월을 살면서도 남편도 자식들도 다 책임지려고 했던 엄마가 진심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때문에 저와 동생은 직장 생활을 하고 때론 연애를 하면서도 늘 엄마를 첫 번째로 챙기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30대 후반이 된 저도 3년간 만났던 남자친구와 청혼을 받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날이 오더군요. 자기, 오늘 회사 끝나고 오랜만에 스테이크에 와인 어때?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잖아. 그래서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와, 안 그래도 나 진짜 맛있는 음식 먹고 싶었는데 너무 감동이야. 고마워.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저보다 2살 어린 후배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좋다며 어찌나 저를 쫓아다니던지 대충 밥 한 끼 함께하며 포기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인연으로 이어졌던 거죠.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정말 어른스럽고 자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던 날, 엄마와 동생은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어쩜 요즘 사람답지 않게 이렇게 점잖고 예의도 발라. 아닙니다. 그냥 너무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긴장한 건데 덕분에 어머님이 더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저 앞으로 꼭 좋은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예비 시댁에 제가 처음 인사 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신 후 혼자 자식들을 키워주셨다는 정도의 얘기만 들었었어요. 예비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때문에 저는 내심 예비 시모도 저희 엄마처럼 좋은 분이겠거니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절 처음 본 순간부터 예비 시모는 마땅치 않은 눈으로 저를 훑어보더군요. 옷차림이 영 마음에 안 차는구나. 이제 곧 한 집안의 며느리 되래가 정숙치 못하게 치마가 뭐니. 남자들이 죄다 한 번씩 훑어보고 지나가겠구나. 네? 그래도 이게 제일 단정해 보이는 치마 정장으로 새로 산 거예요. 길이도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건데 많이 짧다고 느껴지세요? 그래. 어른이 짧다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무슨 구구절절 변명이야? 어머니, 인사드리겠다고 여기까지 발걸음한 사람한테 왜 이러세요? 이 사람 옷이 어디가 어때서요? 괜한 트집 좀 잡지 마세요. 오빤 벌써부터 자기 아내 될 사람 편드는 거야? 야, 넌 평소에 속옷이 다 보일 만큼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서 왜 거들어? 아가씨랑 곧 아줌마 될 사람이랑 같나? 이젠 외간 남잔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언닌. 그리곤 대뜸 옷 지적을 하고 황당해서 대꾸한 제 말에 트집까지 잡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당황해하며 예비 시모에게 언성을 높였는데 그 옆에서 예비 시누이가 더 얄밉게 토를 달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이 결혼이 결코 원활히 진행되지 않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도 기왕 거기까지 인사 간 거 저는 예비 시모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가 하던 쉴 새 없는 말에 흙을 씹어도 이것보다 맛있게 먹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네가 우리 주일이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지금 결혼해서 당장 애를 가져도 노산인 나이잖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니까 내가 참고 널 며느리로 들이기로 한 거야. 난 남편이랑 이혼하고 우리 집안 대들보가 될 우리 아들을 아주 금지오겹 길렀다.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힘들게 우리 아들 키운 나한테 잘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용돈 월에 30만 원씩 주던 거 알지? 이제 결혼하면 벌이가 배가 되니 50만 원으로 올려서 줘라.
아유, 배불러. 설거지 네가 할 거지? 어디 며느리 설거지 솜씨 좀 볼까? 언니, 설거지 다 하면 냉장고에 과일 있거든요? 그것도 좀 깎아오세요. 과일을 얼마나 잘 깎느냐에 따라 그 사람 마음이 고운지 못난지 드러난다는데 어디 우리 새언니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어머니, 그리고 예슬이 너 두 사람 다 그만해요. 대체 나랑 결혼한다고 인사 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기 설거지도 과일 깎기도 할 필요 없어. 내가 정말 미안해. 안 할 거야. 저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밥을 더 먹다간 체할 것 같아서요. 실례지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뭐? 너 지금 내가 설거지하고 과일 좀 깎으랬다고 성질 부리는 거니? 성질 부린다기보단 처음 인사간 딸이 이렇게 식모 취급 받고 있는 걸 알면 저희 엄마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그만 일어나려는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정말 황당해서 말문까지 다 막히더군요. 그나마 남자친구가 목청껏 먼저 화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소리를 빽 질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녀 면접을 보러 온 거냐면서요. 이미 드리던 용돈 이야기야 미리 남자친구에게 들은 얘기였기에 상관없었습니다. 힘들게 자식들을 키운 분에게 그 정도 용돈이 아까웠겠어요. 그런데 그 용돈 액수를 자기 멋대로 올리질 않나, 제게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며 첫날부터 식모 취급을 하질 않나 정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식사를 그만 끝내고 태도만큼은 정중하게 인사한 뒤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 결혼을 그냥 접을 심산으로요. 그런데 그날 저를 따라 나온 남자친구는 정말 제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왜 당신 어머니에 대해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 가족이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지? 오늘 자기 어머니랑 동생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 거라는 걸. 미안해. 그래, 사실 자기가 내 청혼을 거절할까 봐 말 못했었는데 솔직히 우리 어머니 성격이 장난 아니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도 아집도 센 분이야. 자신의 말이면 누구든 다 들어야 한다는 주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식당에서도 공공연하게 진상도 서슴지 않는 분이셔. 그래서 우리 아버지란 사람도 어린 자식들까지 버리고 어머니랑 이혼해버렸던 거야. 내 동생도 어머니 성격을 쏙 빼닮았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키워준 값을 바라는 분인 것도 맞는데 그래도 첫인사 온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무례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남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도 결혼 전엔 예비 시모에 대해 제게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자신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낼 자신이 있었다더라고요. 자신? 오늘 자기 어머니랑 동생이 나한테 하는 행동 못 봤어? 오늘은 내가 미처 예상을 못했어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우리 어머니랑 동생 때문에 자기 기분 상하게 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상의 없이 용돈 올려드리는 일도 절대 없을 거고 오늘 당장 돌아가서도 내가 따끔하게 말씀드릴게. 내 아내 될 사람한테 함부로 굴지 말아달라고. 자기야, 나 진짜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내가 진짜 가운데서 똑바로 행동할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자기 어머님한테도 진짜 잘할게. 엉엉 울기까지 하며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보니 너무 착잡했습니다. 만났던 3년이란 시간 동안 든 정과 이 사람 자체는 정말 좋은 사람인 걸 알았기에 도마뱀이 꼬리를 끊어내듯 단번에 헤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에 남자친구의 말만 믿고 결혼을 진행하는 것도 맞나 싶어 많이 망설여졌죠. 그리고 이후 몇 날 며칠 동안 남자친구는 제게 연신 사과하며 확신을 주려고 애를 쓰더군요. 만약 또 그때 같은 일이 생기면 그땐 절대 붙잡지 않을게. 난 자신 있어. 하고 말입니다. 결국 그 노력에 저는 남자친구를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결정적으로 그 며칠 사이 예비 시모가 제게 먼저 전화해 사과를 했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단단히 한 소리 들은 건지 그때 내가 미안했다.
주위에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첫 기강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고 하길래 내가 좀 강하게 나갔던 것 같아. 내 앞으로 조심하마. 그러니까 마음 풀고 우리 주일이랑 계속 만나주면 안 되겠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내심 마음속엔 그 결혼에 대한 불안함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돌이켜보니 알게 됐던 건데 그때부터 남자친구에 대한 제 태도가 전과 다르게 점차 소극적으로 변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스스로도 미처 느끼지 못했었던 거죠. 그리고 첫인사를 다녀온 지 한 달 뒤 저는 그 불안함과 다시금 마주하게 됐어요. 어머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비행기 조심해서 타고. 비행기가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이 되나? 걱정해줘서 고마워. 잘 다녀올게. 휴가를 쓴 저는 엄마와 동생과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건 제 결혼 이야기와 별개로 동생과 상의해 이미 2달 전에 잡아놓은 계획이었죠. 남자친구는 제게 전화해 엄마와 동생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라며 인사를 해주었어요. 그 인사처럼 전 오랜만에 가족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휴, 그 어렸던 애가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 품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하늘에서 네 아버지도 참 좋아하고 있을 게다. 아직 상견례도 결혼식 날짜도 안 잡았는데 벌써부터 엄마 아쉬워하세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다고 엄마 딸이 아니게 되나요? 전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에 자주자주 놀러 갈 건데요. 엄마, 오늘은 이 딸이랑 오랜만에 같이 잘까요? 딸 시집 보낸다고 시원섭섭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괜히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얼굴에 주름은 언제 이렇게 많이 생겼나, 우리 엄마가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날 그 좋은 시간을 방해하는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그건 바로 예비 시모의 전화였어요. 사과 전화를 받은 이후 처음 걸려온 전화였죠.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곧 시어머니 며느리 될 사이에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니? 네가 하도 안부 연락이 없길래 내가 먼저 해봤다. 내가 주일이 통해서 너 집에 놀러 오라고 몇 번이나 불렀었는데 못 들었었니? 아직 인사만 한 사이에 뭘 자꾸 부르냐고 애가 화를 내는데 내가 저번처럼 신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사이끼리 미리 친해지면 좀 좋아? 아,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 아, 역시 내가 직접 전화해보길 잘했구나. 난 또 그때 일로 네가 아직 꽁해서 얌체처럼 주일이 통해서 거절하고 있는 건 줄 알았지.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먹을래? 겸사겸사 내가 시어머니로서 살림도 좀 알려주마. 죄송한데 제가 지금은 제주도에 와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제주도? 거긴 왜? 동생이랑 엄마 모시고 셋이 여행 왔다가 내일 서울 가요. 밥은 다음에 좋은 식당 예약해서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말투는 전과 달리 다정하게 굴려는 듯 했지만 예비 시모의 말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한 달 전에 딱 한 번, 그것도 좋지도 않게 본 사이에 무슨 안부 전화를 한답니까? 게다가 그동안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잘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얌체인 줄 알았다고 대놓고 말하는 심보는 또 뭐란 말인가요? 그리고 초대를 하면 했지 아직 서로 불편한 사이에 살림을 알려주다뇨. 저는 편치 않은 마음으로 제 위치를 알린 후 그래도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여행하고 되묻더니 잠시 아무런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는 우선 알았다 하는 간결한 대답과 동시에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그날의 일을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곧장 말하지 못했어요. 당시 남자친구는 중요한 거래처 관련 일로 주말까지 껴서 지방에 며칠간 출장을 가 있었기에 통화가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흔치 않던 접대자리까지 며칠 연속 끼어있던 터라 남자친구는 새벽까지 술자리에 동석해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진아, 아이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해? 얼른 밥 먹으러 나가자. 아, 네, 엄마 가요.
뭔가 기분이 상한 듯 전화를 툭 끊어버린 예비 시모의 태도에 안 그래도 통화 내내 불편했던 마음이 더더욱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저는 엄마의 부름에 예비 시모의 일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제주도까지 와서 계속 상한 기분으로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서울로 돌아왔고 그 다음날엔 곧장 출근을 했죠. 그런데 가뜩이나 며칠간 밀린 업무를 보느라 정신없던 와중 또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것도 바빠서 전화 받길 미뤘더니 무려 5통이나 더 걸려오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예비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죄송해요. 일하는 중이어서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세요? 그런 건 아니고 너 선물 주러 언제 올 셈이냐? 여행에서 너 어제 돌아왔다며? 왜 나한테 인사도 한 번 안 와? 인사요? 그리고 무슨 선물이요? 얘 봐라. 이젠 내가 너한테 제일 윗사람이 시어머니인데 어딜 다녀왔으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나한테 문안 인사를 와야지. 그리고 제주도까지 다녀왔는데 설마 내 선물 안 사왔어? 초콜릿을 사오긴 했는데 저번에 대접해 드리기로 한 식사 약속 때 전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도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야 맞는 건가요? 전 잘 모르겠어서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무슨 조선시대 시부모와 같이 살던 며느리 얘기도 아니고 아직 한 번밖에 안 본 사이에 무슨 문안인 사람입니까? 게다가 그래도 예비 시모니까 가벼운 선물을 사오긴 했지만 마치 선물을 맡겨둔 듯 말하는 말에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예비 시모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전 참지 못하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얘 좀 봐라. 얘, 내가 주일이가 너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도 길길이 날뛰게 잘해줬더니만 시어머니가 아주 우습게 보이니? 너 대체 네 부모한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당연히 어머니 먼저 보내고 넌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인사도 하고 선물도 줬어야지. 면세점에서 양주라도 한 병 사오지. 초콜릿은 또 뭐니? 정성 없기 싫이. 예, 네 태도를 보니까 내가 이참에 참았던 말을 좀 해야겠다. 죄송한데 어머님, 제가 지금은 일이 너무 많아서 더 통화할 시간이 없어요. 나도 지금은 바쁘거든. 주일이 서울에 없을 때 너 따로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따가 내가 네 회사 앞으로 가마.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비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곤 전화를 멋대로 끊어버렸습니다. 머리가 아주 지끈거렸어요.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스트레스가 몰려왔죠. 때문에 우선 신경을 끄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문자를 한 통 보내왔더군요. 아직 퇴근까진 한참 남았건만 예비 시모는 저희 회사 근처의 한 카페 주소를 보내며 자신이 저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숨을 푹 쉰 전 결국 회사를 마치고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날까지 남자친구는 지방 출장 중이었기에 저 혼자서 말이죠. 우선 어른이 부르니까 가기는 가는데 저는 역시 예비 시모한 가족으로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무례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의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는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파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데 걸어 들어와? 빨리 안 뛰어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버럭 역정을 냈습니다. 저는 그런 예비 시모 앞으로 걸어가 앞자리에 앉았죠. 죄송하다고 하지 않는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예비 시모는 하하하고 기가 찬 듯한 소리를 내더군요. 그리곤 팔짱을 끼며 제게 한다는 소리가 정말이지 기가 막히기 짝이 없었어요. 난 솔직히 네가 마음에 안 든다. 처음에 말했듯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성격도 고분고분하지 않는 네가 마음에 들 리가 있겠니?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내 너한테 사과하는 신용까지 했다만 사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단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내가 어른으로서 먼저 이렇게 전화를 걸었지 않니? 그런데 그런 나한테 네가 뭐라고 그랬어? 뭐? 엄마랑 여행? 내가 얼마나 기가 찼는지 알아? 엄마랑 여행 간 게 왜요? 그걸 몰라서 물어?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되기로 했으면 넌 우리 집 귀신인 거야. 그럼 챙겨도 시어머니 날 먼저 챙겨야지. 어디 벌써부터 친정만 챙기려고 들어? 똑같은 부모여도 친정 부모랑 시부모는 엄연히 위아래가 있는 거야. 근데 감히 돌아와서도 인사 한 번, 아니 전화 한 통도 없는 네가 얼마나 괘씸했는지 알아? 살다 친정 부모와 시부모 사이에 위아래가 있다는 망언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비 시모는 벌써부터 절 종 같은 며느리 취급하는 걸로 모자라 자기가 무슨 왕이라도 된 양 계속해서 떠들어댔어요. 내 아들은 자기가 나한테 화를 내면 내가 너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시애미가 될 줄 알았나 본데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너처럼 버르장머리 없는 앤 내가 더 강하게 시어머니로서 기강을 잡아줘야겠어. 넌 애초에 네 부모한테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아. 잘 들어라. 앞으로 결혼하면 친정엔 내가 허락할 때만 가고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명절에도 설날 추석 중에 친정은 하루만 가. 예전엔 시부모가 1년에 한 번 친정에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그랬어. 예비 시모는 그 외에도 이제부터 제 진정한 부모는 저희 엄마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론 자신에게 매일 저녁 안부 전화를 해라. 주말마다 자신의 집에 와서 이틀 동안 살림을 배워라 하는데 저는 그런 헛소리를 듣고 있을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무슨 말을 더 하려는 예비 시모의 말을 딱 자르고 제 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네, 저 오늘부로 아줌마 아들이랑 파혼할 거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진행 안 한 사이에 벌써부터 제가 아줌마 며느리라도 된 줄 착각하시나 본데 아줌마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친정에 가지 말라, 내 부모다 뭐다 하는 소리를 해요? 당신이 왜 내 부모예요? 당신이 날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준 적 있어요? 당신이 나 키워보겠다고 아등바등 한 푼이라도 벌어본 적 있냐고요? 별꼴이야 진짜. 뭐야? 별꼴? 네가 감히 뭔데 우리 아들을 차? 너 지금 이거 분명 후회할 거다. 당장 사과 안 해? 제가 사과를 왜 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하려면 아줌마가 저한테 해야죠. 그리고 가정교육?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당신이 우리 엄마 가정교육을 지적해요? 우리 엄만 제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그런 우리 엄마를 제치고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보다 위라느니, 엄마를 보내고 당신한테 인사를 와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떠들어댑니까?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아줌마는 지금 완전 최악의 부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앞길에 끼어들어서 망치는 한심한 짓이요. 난 우리 엄마를 모욕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가족 될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가긴 어딜 가? 너 당장 이리 안 와? 약이 바짝 올랐는지 예비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을 피하기도 전에 누군가 그런 예비 시모를 확 밀쳐버리더군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네? 자기 괜찮아? 그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급하게 뛰어온 듯 남자친구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사실 그날 예비 시모에게 문자를 받고 저는 출장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장문의 문자를 남겼었어요. 예비 시모가 제주도에 여행 갔던 제게 전화를 걸었던 일, 그날 점심에 제게 전화했던 일 모두와 함께 이런 말을 덧붙여서요. 주일 씨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온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의도가 좋아 보이진 않네. 이미 내 마음은 많이 정리된 상태고
만약 오늘 어머님이 또 내게 무례한 행동을 하기 위해 오신 거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을 것 같아. 거기에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예비 시모가 절 기다리고 있던 카페 위치까지 남겨놨습니다. 그랬으니 놀란 남자친구는 출장이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달려왔었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자신을 밀친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먹은 건지 휘둥그레진 눈으로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반면 남자친구는 저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서 예비 시모가 제게 했던 모든 말을 얘기해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덤덤하게 이별을 선언했어요. 미안하지만 난 자기가, 아니, 주일 씨가 이 이상 당신 어머니를 막아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설사 평생 당신 어머니를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해도 애초에 난 당신 어머니랑 가족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래. 난 우리 엄마를 모욕한 사람이랑은 그 어떤 인연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자기, 그만하자니 파혼을 하자는 소리야?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니, 대체 왜 이렇게 제 인생에 끼어들어서 제 인생을 망치시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저한테 파혼하자고 하잖아요. 이제 어쩌실 거냐고요. 얼른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남자친구는 제게 애걸복걸하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 듯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사과라니. 저번에 한 번 했으면 족하지. 내가 또 왜 사과를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고작 여자의 정신 나가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이건 여자고 부모님이고를 떠나서 명백히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며느리가 무슨 식모예요? 그리고 사람은 다 낳고 길러주신 자기 부모님이 더 소중한 거죠. 왜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면서 사람을 못 살게 구시는 건데요. 며느리는 원래 다 그런 거야. 자기 남편 잘 키워준 부모한테 똑같이 효도하고 봉사하는 거. 널 힘들게 키운 내가 그 정도 키워준 값도 못 받아내니? 친정 부모는 어차피 나중에 쓸모도 없는 거야.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전 이제 어머니가 지긋지긋해요. 어머니가 중간에 회박나서 헤어진 여자친구만 해도 벌써 몇 명인 줄 아세요? 걔들이 다 쟤처럼 회바라졌던 거지. 그리고 결혼 좀 못하면 어때서? 그냥 너 혼자 이 애미한테 효도하고 살면 되지. 용돈도 더 턱턱 주면서. 전 어머니한테 효도만 하려고 길러진 가축이 아니에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어머니랑 함께 있으면 전 평생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요. 제 자신까지도요. 전 이제 어머니 안 보고 살 겁니다. 용돈이고 뭐고 완전히 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 거라고요. 뭐? 예,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그 아비규환이 모습을 지켜보던 전 이내 가방을 들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집안의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를 뿌리치고 뒤늦게 저를 쫓아나온 모양이더군요. 남자친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를 또다시 붙잡으려고 했어요. 미안해, 자기야. 아까 들었지? 나 어머니랑 완전히 인연 끊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나 좀 믿어주면 안 돼? 예전에 주희 씨가 말했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을 시엔 나 안 붙잡겠다고. 주희 씨가 좋은 사람인 거 알아. 하지만 주희 씨가 당신 어머니랑 보고 살든 아니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만약 우리가 이미 결혼한 사이였다면 말이 달라졌겠지만 우린 아직 결혼 근처에도 가지 않은 사이잖아. 나중에 만약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찾아가기라도 해서 상처를 주면? 아니면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시달림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정말 그럴 일이 100% 없을 거라고 장담해? 그건... 거봐, 못하지? 미안하지만 난 아직 남자친구 주희 씨보다 평생 눈물로 날 키워준 우리 엄마가 훨씬 소중해. 그리고 우리 엄마를 모욕한 당신 어머니랑은 두 번 다시 보고 살고 싶지 않아. 잘 가. 단호한 제 말에 더 이상 남자친구도 절 잡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이별을 하게 됐죠. 저는 엄마에게 그저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부모의 촉이라는 걸까요? 엄마는 제가 좋지 않은 이유로 헤어졌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아무리 결혼까지 해도 인연이 아니면 헤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이잖니. 엄마가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다만 아닌 것 같은 인연엔 빠르게 마음을 거두는 것도 세상을 사는 현명한 방법이란다. 이리와 우리 딸 많이 속상했겠다. 엄마의 품에 안겨 저는 속상한 마음을 눈물로 펑펑 털어내버렸습니다. 그 뒤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치며 지낸 그 사람과 전 한동안 어색하게 지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별 이유가 예비 시모라는 소문은 회사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예비 시모가 절 기다렸던 그 카페에 하필 저희 근처 부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저는 어색하게 웃어 넘겼지만 남자친구는 덤덤히 소문을 시인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사람은 회사를 아예 그만둬버렸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던 과장님이 저에게 넌지시 그 사람의 추후 행보를 전해줬어요. 주일 씨 부산으로 간대. 거기 아는 형님이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나 봐. 거기 가서 일손을 보태줄 거래. 자기 어머니랑은 부산으로 떠나면서 진짜로 영영 인연을 끊고 살 거라나 봐. 아휴, 주일 씨도 아진 씨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네. 그게 바로 석 달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겹게도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저는 전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었어요. 번호를 차단했는데 이건 또 누구 번호냐고 물으니 자기 딸의 휴대폰을 빌렸다고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내 번호는 이미 차단했으니 여태 안 받았던 거 아니냐. 야, 너 솔직히 말해라. 여우 같은 기집애? 네가 우리 주일이한테 나랑 인연 끊고 오라고 말했지? 그래서 그 착한 우리 아들이 기어코 나랑 절연하고 집을 나간 거지? 우리 주일이 진짜 부산 갔어? 부산에 갔든 너랑 나 몰래 살림을 차렸든 넌 우리 주일이 어디 있는지 알지? 당장 말해. 안 그러면 회사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을 테니까. 우리 진짜 헤어졌어요. 자식 인생은 생각도 않고 욕심만 그득그득한 아줌마 때문에요. 왜요? 평생 빌부터 살려던 아들이 인연 끊고 사라지니까 아차 싶으세요? 이미 그 사람과 제 인연은 끝났지만 전 그 사람이 아줌마랑 인연 끊은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아줌마는 평생 그 사람 인생을 방해했을 테니까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불쌍한 아줌마 아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저희 회사로 찾아오면 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전 무서울 거 하나 없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제가 진짜로 그 사람의 소식을 모르는 것 같았는지 그 아줌마는 시근덕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그 아줌마가 회사로 찾아오거나 하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죠. 그 뒤 저는 지금껏 전 남자친구의 소식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는 좋은 사람이었으니 부디 부산에서 잘 적응해 살고 있길 바라고 있어요. 솔직히 아직도 그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면 슬프고 가슴이 먹먹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엄마의 말씀대로 한 번 어긋난 인연은 이렇게 흘러가도록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꽤 오래 아플 것 같은 마음을 추스르며 힘들게 저를 키워주신 엄마한테 효도하는 일에만 더더욱 몰두하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안타깝게도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부모들이 간혹 존재하더군요. 제 전 예비 시모처럼 말이죠. 저는 제 전 예비 시모를 포함한 그들이 반드시 자식 앞길을 망친 것에 대한 후회를 땅을 치고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고 가까운 만큼 다른 누구보다도 배려하고 존중해줘야 하는 존재임도 함께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상처받은 자식들이 그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야기를 마치고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